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오늘 수업부터는요, 저번 시간에 음악사에서 거론되었던 작곡가들 있죠? 그 작곡가들의 삶과 그리고 음악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느 시대 어느 작곡가를 먼저 알아볼 건지 지금 볼 건데요, 일반적인 대중들이 좋아하는 낭만적인 음악 작품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던 낭만주의 시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낭만주의 시대의 첫 번째 작곡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첫 번째 작곡가는 바로 이분입니다.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이분이고요. 이분이 1840년부터 해가지고 1893년까지 약 53년 정도의 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.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요, 어릴 적 사진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.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가정교사를 초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역사와 지리, 문학, 그 다음에 프랑스어, 독일어 등을 배웠는데, 특히 어학 쪽에는 재능이 뛰어나서요, 한 7살쯤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정도를 지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제 러시아 상류 사회 간섭도 있었고, 이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프랑스계 여성이었어요.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가정교사도 프랑스의 여성한테 교육을 받았고요. 이 차이콥스키 어렸을 때 그 가정교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. 근데 아버지가 전근 가면서 그 가정교사랑 이제 헤어지게 돼요. 왜냐면 이제 지역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때까지 그 차이코프스키라는 소년이 그 가정교사의 말을 잘 따르다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로 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충격은 이 차이콥스키가 대학교에 법률학교에 기숙사 생활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. 이 차이콥스키의 어머니는 차이콥스키가 14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. 콜레라로.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가정적이지 않으셨어요.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 차이콥스키는요, 법률학교에 들어가서 법률을 공부를 합니다.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 공부를 갖다가 같이 병행을 해요. 그러고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. 그럼 졸업을 했으면은 보통은 법률학교를 나왔으니까 판사나 아니면 변호사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, 그때부터 바로 본격적인 음악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. 자,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. 이 그림이 뭔가요? 네, 발레죠. 예, 이 발레, 러시아 발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러시아 발레를 세계 최정상으로 올린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바로 이 차이콥스키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이 음악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? 바로 이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입니다. 자, 이 백조의 호수요, 원래는 러시아 발레단을 위해서 작곡한 음악은 아니었어요. 이 발레곡을 만든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구상을 했던 음악입니다. 그런데 이 음악을 이제 처음 연주를 하면서 이 곡을 갖다가 정말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관객들의 평이 어땠을까요? 예, 관객들은요, 그 당시에 평을 굉장히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흥행에는 완전히 참패를 해요. 그래서 차이콥스키도 여기에 충격을 받고선 자신이 나는 이제 발레 음악 절대 작곡을 안 해 이러면서 12년 동안은 발레곡을 갖다가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다.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들이 그 부각이 된 거는요, 이 차이코프스키 말기에 그리고 사후에, 그때부터 이 차이코프스키 발레 음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, 이게 러시아 발레단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음악을 만들어줍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음악 중에 호두까기 인형의 모음곡 중에 꽃의 왈츠 한번 감상해 볼게요.
자, 지금 다시 차이코프스키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. 이 차이코프스키가 살던 그 러시아는요, 그 음악가들이 독일이나 베토벤이나 이제 모차르트, 하이든 이런 사람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의 음악가들 말고는 특별하게 서양 음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었어요. 그래서 러시아도 원래 러시아 음악이 존재했지만 그 음악 활동이 대부분 외국의 음악가들을 데려다가 연주를 했었는데, 이게 차이코프스키라는 그 음악가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뒤바뀌어집니다. 그러면서 차이코프스키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. 러시아 음악가로서 서구의 음악을 완벽하게 활용을 했다. 이렇게 평을 받는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요. 러시아 5인조라는 국민 음악파 작곡가들이 있었어요. 이 러시아 5인조는요, 러시아 민요나 자신의 나라 음악을 대표하는 걸 갖다가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참고로 러시아 5인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작곡가예요. 림스키, 코르사코프, 무소르크스키, 보로딘, 큐이, 발레키레프 이렇게 있는데, 이 5명 중에 발레키레프가 음악을 배웠던 거 빼고는요, 5명 다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. 의사가 직업인 사람도 있고 군인이 직업인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 5명 다 국민 음악파로서 유명한 곡들이 음악사에는 있습니다. 되게 유명한 곡들 많이 작곡을 하긴 했어요. 어쨌든 간에 이 5명 러시아 5인조와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와 대결의 구도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국민악파는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진 걸 갖고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. 뭐 아리랑의 선율이나 아니면은 경기민요에 사용되는 경토리, 혹은 남도민요에 사용되는 육자배기토리, 아니면 우리가 사용되는 장단들 있죠. 뭐 세마치 장단이나.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국민적인 음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국민 음악파였는데, 대결이 어떻게 됐을까요? 결국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? 예, 당연히 차이코프스키가 이겼습니다. 이 대결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게 차이코프스키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났고요. 아무리 서양 음악을 만든다 해도 실력은 너무나 뛰어났었고, 또한 이 국민음악파 음악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차이코프스키가 만든 국민음악파 음악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, 평이.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굉장히 기교가 대단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학구적인 테크닉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5인조는 옆으로 사라지시고요. 이제 그 다음입니다. 이 차이코프스키,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차이코프스키 젊었을 텐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루빈슈타인이라는 음악가입니다.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. 예를 들면은 이 루빈슈타인에서 안톤 루빈슈타인은 이 차이코프스키가 다니던 음악원의 교장이었고요. 그리고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은 러시아 음악협회의 설립자였습니다. 그리고 둘 다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차이코프스키를 많이 옆에서 도와줍니다. 그러다가 1875년에 차이코프스키가 이 루빈슈타인을 찾아가요.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이번에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. 근데 당신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내 곡을 처음 초연으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곡을 갖다가 보여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루빈슈타인이 이 곡을 확인을 했는데 딱 이렇게 평을 합니다. 야, 정말 대단한걸? 이라고 평을 안 하고, 야, 이게 뭐야, 이거는 피아노 협주곡 같지가 않고 마치 발레 음악 같은데? 그리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해. 이거는 음악이 될 수가 없어. 자, 네가 지금 만든 악보는요, 이거는 피아노 연주로도 거의 연주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렵게 작곡을 했어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그 부분을 고쳐와. 그럼 내가 이 곡을 연주해 줄게. 딱 이렇게 루빈슈타인은 얘기를 했는데, 이 차이코프스키 고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됐습니다. 그러면 당신한테 맡기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다른 연주자에게 이 곡을 연주를 부탁을 합니다. 그리고 루빈슈타인이 지적했던 부분들,
전혀 고치지 않고 한음도 고치지 않고 원래 그 처음 악보 그대로 공연을 합니다. 과연 그 공연이 성공을 했을까요? 이 루빈슈타인이 이거는 흥행에 참패할 거라고 했지만 반대로 이 곡은 엄청나게 흥행을 합니다. 그래서 루빈슈타인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몇 년 후에는 이 곡을 지가 연주를 해요. 어쨌든 이렇게 그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 곡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너무나 유명해서 하나 이게 문제가 된 게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피아노 협주곡 2번과 3번도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곡인데 불구하고 1번이 너무나 유명해서 빛을 못 발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은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3번도 감상해 보길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이번에 나오는 분은 바로 누굴까요? 굉장히 수염이 길죠? 자, 이 사람은요, 러시아의 대문호,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였던 톨스토이입니다. 근데 선생님이 이 사람의 사진을 여기 갖고 온 이유는요, 차이콥스키의 철학 4중주 1번의 2악장을 들었어요. 근데 그때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눈물을 흘렸답니다. 그래서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학가가 자기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그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때만큼 내가 작곡가로서 기뻤던 적은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과연 이 곡이 어떤 곡일까요? 자, 그러면은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음악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제 정말 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 차이콥스키,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? 예, 차이콥스키의 와이프였습니다. 근데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한 사실이 있어요. 이 차이콥스키는요, 동성애자였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 어린 외조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동성애자였고, 그런 죄책감 때문에 집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처박혀 살기도 했대요.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은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려고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. 그리고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써놔요. 나는 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결혼할 거야. 딱 이렇게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. 그래서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, 아니 형이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있어야지 아무랑 결혼한다고?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이 형을 결혼을 말리려고 뛰어갑니다. 하지만 러시아 땅이 워낙 넓어요. 그래가지고 도착했을 당시에는 차이콥스키가 벌써 결혼을 했을 당시였어요. 그래서 정말 그냥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이 여자는요, 모스크바 음악원 제자였던 밀류코바라는 여자였고요. 이 여자가 차이콥스키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요, 이 결혼이 파탄이 나요. 그러면서 이 차이콥스키의 성적 정체성까지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. 왜 그랬냐면은 이 여자는 좀 이렇게 밝히는 여자였어요. 근데 차이콥스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성애자입니다. 그리고 결혼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위장 결혼처럼 한 건데, 이 여자는 자꾸 이제 애를 갖지 않은 식으로 와가지고 자꾸 행동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심지어 집을 나가기도 해요.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를 합니다. 어쨌든 그 결혼 생활은 한 달도 안 내어서 그냥 끝이 나버려요.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요.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요, 폰 맥부인이라고 하는데, 이 여성은 정말 차이콥스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입니다. 차이콥스키는 이 여성과 14년 동안 수천 통의 손편지를 주고받았어요. 왜 그랬냐면요, 차이콥스키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고요, 차이콥스키를 거의 평생 가까이를 후원을 해준 여성입니다. 정말 돈이 많은 여성이었어요. 대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진 게 돈밖에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돈만 많던 이 폰메크 부인이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. 그래서 차이콥스키한테 연간 그 당시에 6천 루블이라는 거액을 매년 후원을 합니다. 6천 루블. 지금으로 말하면은 얼마 정도일까요? 지금 러시아의 6천 루블은 선생님이 환산해보니까, 환율기 따져보니까 한 8만 원 좀 넘는 걸로 나와요. 그러면 별로 안 큰 것 같죠? 근데 저 당시에 6천 루블은요, 1년치 하숙비가 240 루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약 25년치 하숙비를 매년 아무 조건 없이 차이콥스키한테 지불을 한 거예요.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하에.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 차이콥스키는요,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작곡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정신적으로 이 부인한테도 의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, 차이콥스키가. 그렇지만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여성도 이렇게 썼대요.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음악적인 게 아니고 남과 여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일 없도록 합시다 라고 이 폰메크 부인이 얘기를 했지만, 폰메크 부인도 너무나 궁금했던 나머지 차이코프스키가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한번 우연히 만나는 척해서 지나가게 됩니다. 어쨌든 그게 한번 만났던 일이고요. 그 이후로 13년 동안 계속 후원을 해줘요.
근데 이 폰메크 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면서 13년 후에는 이 후원을 중단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차이콥스키가 거기에서 그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아요. 어떤 충격이냐면은, 나는 이 여성이 나를 평생 후원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이 되지는 못했구나. 막 절망감에 사로잡히고, 이 자기의 그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이 여성한테 편지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. 그런 부분에서도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 폰메크 부인이 후원을 끊긴 이유가 이 폰메크 부인의 사위가 그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세상에 알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 부인과의 관계가 끝났다,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어쨌든 이 이후로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상실감이 큰 상태로 한동안 큰 충격을 받습니다. 그래서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으로써 작곡가는 뭔가를 해야 됐고, 그래서 완성이 된 작품이 바로 6번 교향곡 비창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이콥스키가 몸부림치면서 작곡한 곡인데, 이 곡은 선생님이 음악 감상곡 게시물로 올려놓겠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이 꼭 감상을 했으면 하는 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4악장만 감상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어쨌든 이 비창은요, 교향곡 6번 비창은 1893년도에 차이콥스키가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알려져요. 그리고 이 곡에는 선율의 아름다움과 균형 잡힌 형식미,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정교함 등으로 초연 당시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. 곡 내용은 표제적이지만 고전 교향곡보다 형식과 내용에서는 자유로웠고요. 이 안에는 인생에 대한 공포, 절망, 패배,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처음 연주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콜레라에 감염돼가지고 죽어요. 이 차이콥스키가 사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소련의 문화성에서 이 부검한 결과가 나왔는데 비소 중독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. 이거는 콜레라가 아니었고 이 차이콥스키는 타살이 된 거다라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가장 크게 알려진 주장은요,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차이콥스키의 동성애랑 관련된 사람들이 황실의 남자들이면서 고관들이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이 퍼지면은 러시아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. 때문에 음독 자살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. 그 집단에서 이 약물을 주면서 네가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해라, 이랬겠죠, 아무래도.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음독 자살을 했다는, 남에 의해서 타살이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. 자, 어땠나요, 차이콥스키? 선생님은 이 작곡가의 음악을 들어보면요, 작곡 기법의 능력이 서양 음악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나면서도 감성적이고,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을 이용한 작곡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? 자,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새로운 작곡가를 더 알아보기로 하고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고요. 코로나19 조심하세요. 안녕.